최진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모라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의원님이 왜 저한테? 순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모여들었죠. 최진호는 여전히 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이었습니다. 정순자는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62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좁은 단칸방의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눈가에 주름살이 보였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전기밥솥에서 어제 저녁에 해둔 밥을 꺼냈어요. 김치 몇 조각과 함께 급하게 아침을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썰렁했어요. TV 켜지 않았습니다. 아침 뉴스 소리조차 없는 적막한 공간에서 숟가락 소리만 울렸죠. 낡은 점퍼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관절염이 심해진 탓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시장으로 가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순자는 묵묵히 걸었어요. 30년째 같은 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래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몇몇 상인들이 벌써 나와 있었어요. 순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복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뭐,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으면 적적해서.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복래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쓸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자신의 좌판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야채 가게였죠. 어제 저녁에 덮어놓은 천막을 걷어내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상추, 시금치, 파, 무, 배추.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떼어온 신선한 야채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진열하는 그녀의 손길은 부지런했어요. 오늘은 좀 팔렸으면 좋겠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이 부쩍 줄었거든요. 그래도 순자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녀에게 시장은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죠. 해가 떠오르면서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도 손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야채값을 물어보곤 했죠. 하지만 가격을 듣고는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젊은 주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시금치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싱싱한지 물어봤어요. 순자는 오늘 새벽에 떼어온 것이라며 시금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정말로 싱싱한 시금치였어요.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정도였죠. 주부는 2단을 사갔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시금치를 넉넉히 담아줬어요. 오랜만에 물건을 제대로 판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한산한 시간이 이어졌죠. 오후가 되자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습니다. 순자는 작은 부채로 땀을 닦아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요. 순자 언니, 물 좀 마셔요. 복래가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언니 혼자 사는 게 많이 힘들죠? 복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뭐, 익숙해졌어요. 평생을 혼자 살았으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죠. TV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털어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62,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였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어요. 오늘 번 돈으로는 겨우 내일 물건을 떼어올 정도였죠. 그래도 순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천막을 덮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내일 봐요. 복례 씨. 네, 언니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인사를 나누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골목길을 돌아 낡은 다세대 주택에 도착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이제는 버거웠죠.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집이었죠. 전등을 켜자 작은 방이 환하게 밝혀졌어요.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오늘 팔다 남은 시금치 정도였죠. 오늘도 대충 때워야겠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니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TV를 켰어요. 적막함을 달래기 위해서였죠. 뉴스에서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별 관심 없이 밥을 먹었어요. 정치고 뭐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밀려왔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흐릿한 기억이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 형형색색의 풍선들, 그리고 시끌벅적한 시장 풍경.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고아원에서 시작됐죠. 왜 자신이 고아원에 있게 되는지, 부모님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괜한 생각을 했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새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죠. 씻고 나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이불이 몸을 감쌌습니다. 혼자 자는 잠자리는 늘 추웠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야채를 팔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온 지 어언 30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다른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깊은 잠에 빠지기 전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좀 나았으면 좋겠네. 하지만 그것도 그저 바람일 뿐이었죠.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한 시장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었죠. 순자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끔 공무원들이 시장 점검을 나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순자의 좌판을 가리키며 일행에게 야채가 정말 신선하다고 말했어요. 일행이 우르르 순자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죠. 어서 오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평소에는 손님 한 명도 귀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오다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는 최진호 의원실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선 청년이 명함을 건넸어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국회의원 최진호 의원실 보좌관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왜 이런 작은 시장까지 찾아왔을까 의아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저희 의원님께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십니다. 김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역에 좋은 물건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TV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여직원이 순자의 야채를 보며 정말 싱싱하고 좋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바자회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가서 뭘 하겠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살아온 자신이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어머님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야채를 파시면 됩니다. 김민수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어머님 같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진짜 지역 바자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겁이 났어요. 글쎄요. 제가 그런데 가봐야 그때 복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한번 가보는 것도 좋잖아요. 맨날 여기만 있지 말고. 복례의 말에 순자는 더욱 난처해졌어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동시에 일었거든요. 여직원이 부드럽게 권하며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공연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주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혼자 TV나 보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그래도 어머님 제가 차로 모시러 올게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김민수가 제안했어요. 이렇게까지 권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 가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시러 올게요.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연락처를 받아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언니. 가끔은 밖에도 나가야지. 복례가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바자회에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늘 시장에서 일할 때 입는 편한 옷들뿐이었죠. 에이, 그냥 평소대로 가지 뭐. 순자는 옷장을 닫았어요. 어차피 야채 팔러 가는 건데 뭘 그리 꾸미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금요일은 평소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순자는 바자회에 가져갈 야채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들로 골라놨죠. 내일은 좀 특별한 날이 되겠네. 혼잣말을 하며 물건을 정리했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그나마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차가울까? 혹시 그냥 빈말이었던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히 10시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셨죠? 늦지 않았죠? 김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데리러 온 거였어요. 야채는 제가 실을게요. 김민수가 준비해온 야채 상자들을 트렁크에 씌웠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처음이었거든요. 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평소에는 걸어 다니던 길을 차로 가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정말 편한 분위기예요. 김민수가 백미러로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큰 건물 앞에 멈췄어요. 구민 문화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늘 시장과 집만 오가다 보니 동네의 다른 곳은 잘 몰랐거든요. 문화센터 앞마당은 이미 바자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얀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민수가 안내했어요. 순자에게 배정된 자리는 입구 근처의 작은 부스였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죠. 여기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민수가 친절하게 설명하고는 다른 일을 보러 갔어요. 순자는 가져온 야채들을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던 대로 했어요. 상추는 상추대로,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가지런히 놓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부스들이 있었어요. 수공예품을 파는 곳, 떡을 파는 곳, 옷을 파는 곳. 모두들 정성껏 준비한 물건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순자의 부스에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엄마들이 와서 야채가 정말 싱싱하다며
감탄했습니다. 마트보다 훨씬 좋다는 칭찬도 들었어요.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재래시장에서 직접 가져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것들이라고 하자 손님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평소 시장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야채를 사갔어요. 가격도 착하다며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무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공연이 시작된 거였어요. 노래자랑도 하고 아이들의 춤 공연도 있었죠. 순자는 야채를 팔면서도 공연을 구경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광경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늘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만 봤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김민수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바자회 참여하시는 분들께 준비한 거예요. 순자는 감사하게 도시락을 받았어요.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과일이 들어있었죠. 맛있게 점심을 먹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순자가 가져온 야채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옆 부스의 아주머니가 장사가 잘 된다며 부러워했어요. 순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루 종일 있어도 이만큼 못 팔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였어요. 무대 위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국회의원 최진호라고 소개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봤어요. TV 본 적 있는 얼굴이었죠. 최진호 의원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특히 지역 상인분들이 좋은 물건들을 가져와 주셔서 더욱 풍성한 바자회가 되었다고 했죠. 순자는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도 그 일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최진호 의원은 각 부스를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건넸죠. 순자의 부스에도 다가올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뭐라고 인사해야 하나.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최진호 의원이 순자의 부스 앞에 섰어요. 인사를 하려던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불안해졌죠. 의원님,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최진호 의원은 여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이 집중됐죠. 순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장 상인인 자신을 왜 저렇게 보는 걸까요?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순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호 의원의 시선은 순자의 얼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진 얼굴이었죠. 순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최진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모라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의원님이 왜 저한테. 순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모여들었죠. 최진호는 여전히 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최진호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순자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때 무대 쪽에서 한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말을 하다가 그녀도 순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이분 좀 봐. 최진호가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서연이라 불린 여성은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집중해서 바라봤죠. 여보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버님이 찾으시던 그 여동생.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시장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예요. 순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최진호 부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서연이 급히 말했어요. 그저 너무 놀라서. 어머님이 저희가 찾던 분과 너무 닮으셔서. 최진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인지 몇 번이나 화면을 잘못 눌렀어요. 겨우 사진 하나를 찾아서 순자에게 보여줬죠.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남매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죠. 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왔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이게 누구인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아버지와 고모님이에요. 최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10살, 고모님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순자는 사진 속 어린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고모님은 그 후에 실종되셨어요. 최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풍선 장수를 따라가셨다고. 풍선 장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어요.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김민숙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서 자라. 정순자는 나중에 제가 지은 이름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순자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의원님이 찾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야채도 다 팔았고. 일어서려는 순자를 서연이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난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어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순자가 마지못해 다시 앉았어요. 최진호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신가요? 최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아원에 가기 전 기억 말이에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뚜렷한 것은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어렴풋한 것들 뿐이죠. 순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 시끄러운 곳, 그리고요? 서연이 숨죽여 물었어요. 풍선들, 하늘로 날아가는 알록달록한 풍선들.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죠.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려왔어요. 최진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모님, 최진호가 다시 한번 그렇게 불렀어요. 이번에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모가 아니에요. 그냥 정순자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무언가가요. 어머님,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서연이 제안했어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 걸 꼭 해야 하나요? 순자가 망설였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머님, 부담 갖지 마세요. 최진호가 말했어요. 그저 저희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한이요? 아버지는 평생
여동생을 찾으셨어요. 최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순자야, 순자야 하고 부르셨죠. 순자, 자신이 스스로 지은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누군가는 그 이름을 부르며 평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동생을 잃어버린 것을 평생 자책하셨어요. 최진호가 계속 말했어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동생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셨죠. 순자는 사진 속 소년을 다시 봤어요. 10살 소년이 5살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소년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다니.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순자가 물었어요. 작년 봄이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마지막까지 동생을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숙연해진 분위기에 말을 잃었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그분의 동생이 맞다면 순자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상한 감정이었죠. 늦지 않았어요. 고모님. 최진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어요.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아줬던 것 같았죠. 일단 검사를 받아보세요. 서연이 권했어요. 그 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확실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최진호와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어요. 그들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였죠. 바자회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곳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자신이 정말로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면 60년 만에 가족을 찾게 되는 거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평생을 혼자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제 연락처 드릴게요. 서연이 명함을 건넸어요. 월요일에 병원 예약 잡아드릴 테니 편하신 시간 알려주세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서연, 한국대학교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국회의원의 대학 교수라니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죠.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자회도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순자는 빈 상자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평범한 토요일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민수가 몇 번 말을 걸었지만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죠. 특히 최진호가 보여준 사진이 눈에 선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남매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은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한 날이었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선잠을 자다가를 반복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만약 정말로 최진호 의원의 고모라면? 60년 만에 가족을 찾게 되는 거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 보내준 문자에는 병원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10시에 대학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순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최진호와 서연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순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말의 바자회와는 달리 병원이라는 공간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검사는 간단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진호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죠.
아마도 순자만큼이나 떨리는 마음일 거예요. 검사실로 들어가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구강 내 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라고 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것뿐이었어요. 순식간에 끝났지만 순자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순자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니 최진호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서연이 제안했어요. 순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가 나왔지만 아무도 선뜻 마시지 않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최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날 시장에서 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것이라고 했어요. 1963년 5월 18일 토요일 맑음. 최진호가 읽기 시작했어요. 순자와 함께 시장에 갔다.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60년 전의 기록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풍선을 갖고 싶어 했다.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풍선 아저씨를 따라갔다. 내가 잠깐 다른 곳을 봤는데 최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보니 순자가 없었다.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하지만 수첩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눈물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죠. 순자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최진호와 서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도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오빠라는 말이 나온 걸까요?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순자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최진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고모님,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언가 아주 희미한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순자가 혼란스러워했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순자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님, 혹시 고아원 기록이 남아있나요? 최진호가 물었어요.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셨는지.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 대한 기억은 비교적 선명했어요. 제가 있던 고아원은 이미 없어졌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시장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그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겠죠.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순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같을까요? 제가 정순자인데. 서연이 대답했어요. 아마도 어머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살이면 자신의 이름 정도는 알 나이니까요. 고모님이 고아원에서 순자라고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최진호가 추측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겠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평생 본명으로 살아온 거였어요. 단지 성씨만 바뀌었을 뿐.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진호의 얼굴에 그리움이 번졌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을 괴로워했다니. 매년 5월 18일이면 시장에 가셨어요. 서연이 덧붙였어요. 혹시 동생이 그곳에 있을까봐. 60년 동안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흐느꼈어요. 무엇이 미안한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고모님이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최진호가 위로했어요. 5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기억인지 상상인지 모를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손, 정겨운 목소리, 그리고 안전한, 하지만 너무 희미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우리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화면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최영우, 그의 부모님, 그리고 어린 순자. 순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이 묘했죠. 행복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저일까요? 순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네, 고모님이 맞아요. 최진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사진들이에요. 순자는 사진 속 아이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휴대폰 화면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자신이 되었을까? 6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죠. 고모님, 혹시 이것도 기억나세요? 최진호가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은반지였습니다. 이건 고모님이 끼고 계셨던 거예요. 아기 반지요. 순자는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손가락 끝에도 들어가지 않을 크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죠.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라고.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작은 반지를 꼭 쥐고 울기만 했죠. 최진호와 서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만난 가족의 인연이었어요. 비록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죠.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순자는 겨우 진정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쑥스러워했죠. 나이 먹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당연한 거예요, 고모님. 서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마음이 똑같아요. 순자는 반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는 열쇠였어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최진호가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질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계속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60년 전 5살 아이가 끼고 있던 반지.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이었을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았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작은 은반지를 꺼내봤습니다. 순자라고 새겨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젖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오후에 오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최진호와 서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보였어요. 아마 순자만큼이나 떨리는 마음일 거예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분은 99.9%의 확률로 혈연 관계가 맞다고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들은 게 맞나 싶었죠. 고모, 최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확신의
찬 호칭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순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0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제가 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최순자였던 거예요? 서연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모님,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집,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평생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었던 순자에게 이제 진짜 집이 생긴 거였죠. 최진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평생의 하늘 이제야 풀어드렸네요. 의사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60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모님,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진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찾은 것은 기쁘지만 갑자기 삶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장에서 야채 팔면서 그게 제 삶의 전부였는데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당장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따뜻한 배려였어요. 순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진호가 제안했어요. 주말마다 식사라도 같이 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말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순자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지만 주말에는 조카네 집을 방문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진호의 집은 순자가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따뜻한 분위기였죠. 진호의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현우와 지안이라는 이름의 대학생 남매였죠. 처음엔 고모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아이들은 순자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며 할아버지가 평생 고모할머니를 찾으셨다고 말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아니라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이었어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권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것이 얼마만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는 이 가족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들은 순자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순자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진호가 특별한 곳으로 순자를 안내했습니다. 고모님, 여기는 아버지 묘소예요. 푸른 잔디가 깔린 아름다운 공원 묘지였어요. 최영호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60년 만에 만나는 오빠였죠. 비록 하늘나라에 있지만 오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 순자예요. 이제야 왔어요. 무릎을 꿇고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미안해요, 오빠. 너무 늦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가 평생 저를 찾았다는데 저는 오빠가 있는 줄도 몰라. 진호가 조용히 곁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고모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오빠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요. 시장의 야채 가게를 정리하고 진호네 근처로 이사했어요. 고모님,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진호가 열쇠를 건넸어요. 완전히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가까이라도 계세요. 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창밖으로는 공원이 보였고 진혼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이사한 첫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었어요. 오빠 보고 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오빠가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진호네를 방문했어요. 지안이 대학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었고 현우는 주말마다 순자를 모시고 나들이를 갔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자 더욱 실감이 났어요. 혼자 보내던 명절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서연이 이번 추석에는 함께 차례를 지내자고 했어요.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했죠. 차례상에는 순자의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6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절을 하면서 순자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는 행복해졌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함이 채웠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니 늦었기에 더욱 소중한 가족이었죠. 어느 봄날 순자는 다시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아버지, 고모님 모시고 왔어요. 진호가 비석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네요. 순자는 준비해온 꽃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노란 개나리였어요. 봄을 알리는 꽃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꽃이었죠. 오빠, 이제야 정말 집에 왔어요. 순자가 속삭였어요. 늦어서 미안하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바람에 개나리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오빠가 괜찮아 순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년의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족의 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순자의 마음처럼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곁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